얼마나? 3억이요. 뭐? 3억? 도박으로 3억을 날렸어? 30년간 공사장에서 일해 건물주가 된 이 부부. 네 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지만 아들의 도박빚 3억 원에 건물 한 채를 금매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아들은 또다시 5천만 원 빚을 만들었고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7년 만에 들려온 소식. 이번엔 정말 변했다던데. 여러분이라면 다시 연락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시멘트 냄새가 내 코를 찌르던 그 시절, 나는 아침마다 남편 상기와 함께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옷깃에 밴 먼지 냄새를 맡으며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자 다짐하곤 했지요. 26에 결혼해서 30년 넘게 우리 부부는 온갖 공사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에서 무너지는 벽돌 틈새로 날아드는 흙먼지를 온몸으로 맞았고,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시멘트를 날랐으며, 도로 포장 현장에서는 아스팔트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이 고생은 우리 대에서 끝내자. 상기는 늘 그렇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힘을 냈지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월세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는 것, 남에게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은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고 외식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일을 했고 아들 성호의 생일에도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상기는 담배를 끊었고 나는 화장품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을 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부동산에 발을 들였지요. 사장님,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방 소도시의 작은 다가구 주택 하나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그날부터 주말마다 지방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천안, 청주, 충주.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매물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청주의 조그만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지요. 3억 5천만 원, 방 6개짜리였습니다. 말순아, 이거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대출 2억을 받고 우리가 모은 돈을 보태어 계약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박말순, 최상기라는 이름이 찍힌 날 나는 그 종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지요.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건물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수도가 새면 밤중에라도 달려갔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으며 청소는 물론이고 페인트 칠까지 손수했지요. 세입자들이 월세를 낼 때마다 나는 그 돈의 절반을 또 저축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우리는 두 번째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천안의 다가구 주택 4억짜리였지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서울 외곽의 빌라 한 채를 더 매입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제 건물주야. 진짜 건물주. 상기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휘어져 있었지만 그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요. 45이 되던 해 우리는 드디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지요.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아빠 엄마 힘든 일 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대학도 보내주었고 용돈도 넉넉히 줬지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고 차도 사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알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게 다 헛되지 않았어 생각했지요.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가로 치면 15억이 넘었고 월세 수입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지요. 대출이 남아있긴 했지만 월세로 이자를 갚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좀 살만하네. 성우도 취직했으니까 걱정 없고. 우리는 청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접 관리하기도 편하고 서울보다 생활비도 적게 들었지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이었고 나는 거기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러게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입자들이 인사를 했고 우리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며 통장에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지요. 건강도 괜찮았고 아들도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성우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줄 수 있겠어? 그래요. 우리 아들 장가 가면 신혼집 걱정 없게 해줘야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노후는 이렇게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오래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우는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산부인과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상기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성우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학원도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줬으며 용돈도 넉넉히 줬지요. 대학도 서울의 괜찮은 사립대에 보냈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성과금 나왔어. 저녁 사줄게.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그냥 내가 가져. 29살 성우는 반듯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고 동료들과 어울려 지냈으며 가끔 우리에게 용돈도 드렸지요.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우 말이야,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거든요. 어머, 잘 됐네요. 부러워라.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행복해했지요. 하지만 30살이 되던 해부터 성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내려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전화를 받을 때면 밖으로 나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으며 우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지요. 성우야, 무슨 고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며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지요. 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어. 힘들어도 견뎌야지. 네, 아빠. 하지만 그건 회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깊은 늪에 빠져 있었지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인상이 심상치 않아서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지요.
여기 최성호 씨 부모님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성호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성호 씨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 이게 무슨 3억이라고요? 네. 원금이 2억 5천이었는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3억입니다. 성호 씨가 도박으로 잃은 돈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상기가 마침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대문 앞에 낯선 차들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성우가.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상기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최성호 씨 부모님이시죠? 아드님이 도박으로 이만큼 빚을 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3억? 우리가 30년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15억 정도였는데 아들이 그중 3억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성우한테 전화해봐요. 상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성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10번. 계속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지요.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피폐해 보였지요. 아들을 보는 순간 나는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3억이 어디서 난 돈이야?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상기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지요.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쩌다 보니가 뭐야? 3억을 어쩌다 보니 날려. 상기가 소리를 지르자 성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재미로 했어요. 근데 한 번 따니까 계속 하게 됐고 나중에는 잃은 걸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성우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줘서 버릇을 잘못 들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상기와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3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요. 현금으로 그 돈을 만들 수는 없었고 결국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천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팔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빨리 처분해야 해. 우리는 천안의 다가구 주택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팔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았지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상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난 다음 날 밤, 우리는 성우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성우야, 엄마 아빠가 30년을 고생해서 모은 거야. 그걸 내가 1년도 안 돼서 날렸어. 알겠니? 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로요. 하지만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상기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내리쳤습니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지요. 우리가 피로 산 재산이야. 그걸 도박으로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상기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우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회사에 성실하게 출근했으며 주말에는 우리 집에 내려와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엄마, 제가 마당 정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성우는 그렇게 말하며 잔디를 깎고 화분을 정리했으며 쓰레기도 내다 버렸습니다. 나는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아들의 등이 예전보다 더 성실해 보였지요. 정말 이번엔 달라진 걸까? 나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우가 진짜로 정신을 차렸기를, 이제는 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마다 아들과 마주 앉아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격려를 해주곤 했습니다. 성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아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우리 성우 이제 제대로 사는구나.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나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부자간의 대화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이제 우리 가족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월급의 절반을 우리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당연히 드려야죠. 아니야, 내가 써. 엄마 아빠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3억이나 날렸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생각하며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했지요. 언젠가 성우가 결혼할 때 다시 돌려주려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금주를 선언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으며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어김없이 우리 집에 내려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지요. 성우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나물 반찬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지요. 석 달째가 되자 상기와 나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성우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린 것 같아. 다행이에요. 우리 3억이 헛되지 않았네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그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집 아들 말이야. 또 카드빚 냈다던데. 에이, 설마. 석 달 전에 3억 날리고 정신 차렸을 텐데. 아니야, 내 조카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요즘도 점심시간에 주식에 들여다본다고 그러더라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유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지요. 귓가가 웅웅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비틀거리며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문일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상기가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장 보고 왔어? 근데 장바구니가 왜 비어 있어? 여보, 잠깐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또라고?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상기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 6시 성호는 평소처럼 우리 집에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지요.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앉아라. 상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성호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천천히 소파에 앉았지요. 나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성호야, 아빠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라. 빚이 또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5천만 원? 네. 상기가 벌떡 일어나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들을 내려다봤지요. 3억을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석 달 동안 착한 척한 게 다 연기였어? 아빠, 나도 끊으려고 했어요. 진짜 열심히 참았어요. 근데 뭐야?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했어요. 잃은 돈을 다시 벌어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자꾸 떨어져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귓가가 웅웅거렸으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비틀거리며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엄마.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들려온 것은 상기의 다급한 목소리와 성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상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정신 차렸어? 성우는? 복도에 있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 절망,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내가 바보였어. 석 달 동안의 연기에 완전히 속았던 거야. 여보. 응. 이젠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저 아이는 끝이에요. 상기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틀 후 퇴원했을 때 성우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보며 나는 고개를 돌렸지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 들어가자. 우리는 성호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자 상기가 문을 막아섰지요. 성호야. 네, 아빠. 짐 싸라. 오늘 안으로. 아빠, 설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이 집 문 들어오지 마라.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내게 시선을 돌렸지만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상기가 침실로 들어와 내 옆에 누웠을 때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후자를 택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도 또 잔인하게도 흘러갔지요. 성호를 집 밖으로 내보낸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제 나는 62, 상기는 64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세 채의 부동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주의 다가구 주택, 서울 외곽의 빌라,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천안의 다가구 주택을 금매로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았고 그 상처는 7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지요. 월세 수입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갔고 관리비와 세금을 내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건 100만 원 남짓이었지요.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 나왔어요. 얼마나? 6만 원이요. 그럼 우리 쓸 돈이 얼마 안 남네.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아끼려고 저녁 6시 이전에는 불을 켜지 않았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으며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틀고 내복을 겹쳐 입었지요.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청주 건물에서 수도가 새면 직접 가서 고쳐야 했고 서울 빌라에 문제가 생기면 버스를 2시간이나 타고 가야 했지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우리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나가니까요. 어느 날 새벽 청주 건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2층 화장실에서 물이세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새벽 5시였지만 우리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고 첫 차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지요. 여보,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버스 올 거야. 상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차가워진 것을 느꼈지요. 우리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오전 내내 수도 배관을 고쳤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고 상기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지요. 말순아, 밥 먹자. 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집안에서 나는 문득 성우가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는 이미 우리 삶에서 떠나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매달 초가 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보내왔습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씁쓸했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모은 재산인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보, 이번 달 월세 들어왔어요. 그래, 다 들어왔어? 네. 청주 100만 원, 서울 빌라 150만 원, 상가 200만 원, 총 400만 원이요.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네. 우리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가 들어오면 기뻤는데 이제는 그저 의무를 다하는 기분이었지요. 건물 관리 외에도 우리는 절약에 절약을 거듭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할인 품목만 샀고 옷은 5년째 같은 걸 입었으며 외식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그냥 지나갔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지요. 말수나 무릎 약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안 돼. 내일 병원 가자. 병원비 아까워요. 파스 붙이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아끼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통증을 참았고 병원은 정말 위급할 때만 갔지요. 어느 날 저녁 청주 건물 1층 세입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사장님, 다음 달에 이사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 나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빈 방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아기 옷가지 몇 개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다가 떼어낸 자국이 있었지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성우가 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셋이서 단칸방에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가 뒤뚱뒤뚱 걷던 모습, 첫 말을 했을 때 기뻐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어깨가 들썩였지요. 얼마나 울었을까 상기가 들어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아, 네, 울지 마. 우리가 선택한 거야.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상기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 방에 앉아 한참을 있었지요. 밤이 되면 나는 잠들기 전 베란다에 나가곤 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슴속에 쌓인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지요. 여보, 담배 끊으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거라도 안 피우면 미칠 것 같아요. 상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지요. 내가 담배를 피우는 진짜 이유를. 주말이면 우리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말순아, 뭐 생각해? 아니요, 아무것도. 어느 날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고 주소도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지만 안에는 광고 전단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보낸 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나는 전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날 밤 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지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늙었습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겨우 생활비만 벌어가며 사는 노인이 되었지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구부정하며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지치네요. 나도 지쳐.
우리는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계속 살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전화를 받고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이자를 갚고 또 다음 달을 기다렸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상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눈을 감았지요. 우리 아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어쩌면 짧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들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요. 그저 묻어두고 감추고 애써 외면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말순 씨, 오래간만이네요. 돌아보니 옆 동네 사는 박씨 아줌마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그런 얼굴이었지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근데 말순 씨, 혹시 성호 소식 들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 갑자기 귓가를 때렸고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무슨 소식이요? 아, 그게 제 조카가 같은 공장에 다니는데요. 성우가 요즘 거기서 일한다더라고요.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산다던데요. 박씨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조카 말로는 매일 잔업하고 주말에도 나온다던데요. 돈 모으는 것 같다고. 말순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나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상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 보고 왔어? 오늘 뭐 샀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상기가 부엌으로 들어왔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우 소식 들었어요. 상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소식? 공장에서 일한다고.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7년이나 지났는데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옆에서 상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잠든 것 같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지요. 그도 깨어 있다는 것을.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가끔 몸을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응, 저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상기가 조용히 말했지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상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듬어 잡았고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깨어났고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요.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찬물이 넘어가면서 정신이 조금 들었지요.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 그대로 보관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호의 어릴 적 사진, 대학 졸업장 사본, 그리고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전화번호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보다가 다시 접어 넣었던 흔적이었지요.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받을까?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고 다시 누르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서 땀이 났지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천안 다가구 주택을 급매로 내놓던 날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바위처럼 무겁던 그 순간 3억을 날린 아들을 처음 때리던 상기에 떨리는 주먹, 그리고 5천만 원 빚 때문에 쓰러지던 그날의 고통.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점심때가 되어서야 상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국물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말순아.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따를게. 상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고 동시에 체념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도, 아무리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도 성우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어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성우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지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지요. 성우야, 넌 정말 변한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나는 청주 건물로 갔습니다. 1층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혼자서 공구 가방을 들고 가서 1시간쯤 씨름한 끝에 고쳤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이번엔 다를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어미잖아. 어미가 자식을 외면하는 게 맞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또 당하면 어쩌려고? 우리한테 남은 재산도 얼마 없어.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계속 걸었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생각 좀 됐어? 아직이요.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한참 후 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여보, 만약에 제가 연락한다고 하면 화낼 거예요? 아니. 정말요? 응. 당신도 힘들 거 다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상기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또 믿어도 될까? 이번엔 정말 다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중얼거렸지요. 성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둠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늙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마음은 가난했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아들을 잊지 못했지요. 여러분이라면 다시 연락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